금수저와 흙수저 이런 말들 많이 쓰이고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철지난 말이 된 듯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배경을 넘.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을 꼽는 의견이 43.4%. 입학 실기를 치르기도 전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적힌 쪽지가 전달됐는데 채용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입시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은 사람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대한민국 대학교 졸업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오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전문직이나 경제적으로 탄탄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인서울 좋아.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또한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문대에 가기 위한 교육열이 미국도 엄청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도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등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760여 가족이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미국에서 2019년 3월 예일대, 스탠포드 대학 등 명문대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입시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입시 상담가가 있고 자신의 자녀의 입시를 걱정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있으며 대한민국만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입시 열기가 미국에서도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능처럼 SAT라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SAT 점수가 수험생 집안의 소득과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을 알게 되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와, 부자가 좋긴 좋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인데 그래도 대학 가야 되나?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내가 전문직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니 그에 상응하게 돈을 버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단순히 노력만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를 비롯한 철학을 가르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가 이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귀족들이 자신의 지위와 자산을 세습하는 지금 보기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과 정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민족 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통해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학업 성적을 통해 공정하게 고등교육인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노력만 하면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준 것이죠. 시대 잘 태어났네 진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당연하고 공정한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가 세습 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업 환경을 조성하며 마치 자신의 계급을 물려줄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이동성, 즉 계급 사다리를 쉽게 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자산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소위 엘리트 직업이나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는 경제적 출세에 대한 지름길로 여겨졌고 모두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내기 위해 상류층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며 고급 과외부터 그쪽 분야의 재능을 키워주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아이비리그 대학인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생 3분의 2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만큼 학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이런 노력과 능력은 그들 자신 스스로의 것이 아닌 부유한 가정의 환경과 그리고 운이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안기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은 단순히 나의 노력과 선택, 재능뿐만이 아니라 운, 환경 등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긴 했지. 이것은 경제적 성공을 이룬 이에게는 오만함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패배감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마치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능력과 노력이 마치 어떠한 덕이나 선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자신의 탁월한 덕성을 반영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덕과 심리적인 면에서 승자를 축혀 올리고 패자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가진다는 섭리론적인 관념은 누군가에게는 오만함을 주며 누군가에게는 징벌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능력주의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은 자신보다 경제적 성공이 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힘들어지게 하며 반대로 자신보다 운이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유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주의가 강한 국가일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의 가치를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교육 입시 열기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갈망이 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한 이유일지도 모르며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좀 이제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많이 쓰여졌듯이 미국은 그만큼 기회와 능력의 땅이었죠. 또 다른 어두운 측면으로는 이러한 치열한 학업 경쟁과 교육 환경은 10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가혹한 강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불행감, 고립감, 무력감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벽주의적 성향을 만들기도 하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끝내주게 극단적이네 진짜. 그리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엘리트 직업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 60시간, 80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막중한 사회적 책임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능력주의에 대한 여러 고민과 담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주의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완벽한 능력주의는 그럼 과연 정의로운가?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사다리에 올라갈 기회가 공정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불평등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철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은 그럼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회인가? 라는 두 번째 측면으로 연결시켜주며 그리고 자신의 재능은 자신만의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라는 영역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행운도 작용한 결과이며 또한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건 역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르브론 같은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이 현실의 사회는 그에게는 행운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동선을 생각한다면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가진 어두운 면 중 또 하나는 일의 존엄성을 하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얻는 고위직이나 엘리트 전문직이 아닌 직업들에 대한 존엄성이 깎아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버는 돈의 양이 우리의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200달러는 될 수 없어. 소득에 따른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 것은 그들의 존재적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며 공동선에 기여할 길이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공동선은 소비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시민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득이 얼마이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기여하는 것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외면당한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일의 존엄성에 대한 담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때에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지 못할까를 봤을 때 우리가 소비를 너무 사랑하며 경제성장이 최고라는 믿음이 한몫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삼으면 골치 아픈 도덕, 철학 논쟁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추측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완전히 공정한가? 아니면 능력주의의 폭정으로 문제가 있으며 능력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요담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요즘에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를 비롯한 엘리트 전문직뿐 아니라 공장 노동자까지 대체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과잉 과학기술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과연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 어디까지 밀려가게 될까입니다. 엘리트, 중산층, 서민층 할 것 없이 모두가 AI와 로봇이라는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생물 아닌 신생물, 신인류에게 자리를 밀려나 초양극화의 밑바닥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말한 것처럼 능력주의가 세상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신엘리트 세습을 만들어냈다면 과연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한 과잉 초능력의 미래에 사람들 사이의 공정함과 정당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